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척하면 척 알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뇌의 아주 깊은 곳, 그 진화의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이걸 한번 보세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뇌는요, 그냥 커진 게 아니라 거의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무려 1000배나 말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뇌가 그냥 뭐랄까 기존 컴퓨터의 메모리만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사이즈만 커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부품,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생겨난 걸까요? 자,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첫 번째 조각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장류뇌는 그 이전에 있었던 포유류뇌의 그냥 확장판 같은 거였어요. 일종의 스케일업 버전이었죠. 그러니까 더 커졌다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기보다는 기존 기능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영장류의 시각 피질은 쥐 같은 설치류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하는 일 자체는 똑같아요. 그냥 훨씬 더 잘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크기만 커진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나타난 걸 발견한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있는 용의자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과립 전전두 피질. 영어 약자로는 GPFC라고 부르죠. 이 새로운 하드웨어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GPFC가 얼마나 이상한 녀석인지 한번 보세요. 뇌의 다른 오래된 부분, 그러니까 APFC 같은 곳이 손상되면요. 아예 움직이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등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새로운 GPFC가 손상되면 증상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미미해요. 심지어 KM이라는 환자는 이 부분을 수술로 제거했는데 IQ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러니 1940년대의 신경과학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이 GPFC의 기능을 한마디로 수수께끼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부분인지 감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실마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좋아, 그럼 이 녀석은 도대체 언제 활동하는 거지? 바로 이 fMRI 연구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실내에서 찍은 건가요? 같은 사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땐 GPFC가 거의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라고 묻는 순간 GPFC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GPFC의 핵심 기능은 메타엔지라고 불리는 능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뇌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거죠. 이 미로 속 원숭이 비유를 보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동물의 생각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쪽으로 그냥 고개를 돌리는 반사, 왼쪽으로 갔더니 상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학습, 그리고 왼쪽에 음식이 있겠지 하고 상상하는 모델링. 하지만 GPFC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원해. 그리고 그 음식이 왼쪽에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욕구와 지식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가장 큰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내 마음을 생각할 때 켜지던 바로 그 뇌 회로, GPFC가 다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추측해야 할 때도 똑같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전적인 실험이 바로 셀리 앤 테스트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셀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방을 나갑니다. 셀리가 없는 사이에 앤이라는 아이가 와서 구슬을 바구니에서 꺼내 상자에 옮겨요. 그리고 셀리가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시 돌아온 셀리는 구슬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바구니일까요? 아니면 상자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바구니죠.
왜일까요? 셀리는 n의 구수를 옮기는 걸 못 봤으니까요. 이걸 맞추려면 셀리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론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이 순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2살쯤 되면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즉, 나라는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뇌에게는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이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같은 부품을 써서 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에너지도 많이 쓰는 능력을 진화시켜야만 했을까요?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GPFC의 크기와 두께가 그 사람의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리 안에서 서열이 얼마나 높은지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사회적 생존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결국 마음을 읽는 능력은 사냥을 더 잘하거나 맹수를 피하려고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 바로 정치의 세계를 헤쳐나가기 위한 궁극의 무기였던 셈입니다. 내 평판을 관리하고 든든한 동맹을 만들고 때로는 경쟁자를 속이기도 하면서 이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이 기나긴 진화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처럼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인공지능, 즉 마음이론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를 이해하는 기계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